어머님, 축하드려요. 준호가 아빠 됐어요. 정말? 정말이야? 쓰레기통 앞에 주저앉아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였다는 것을요. 내 손으로 한 땀 한 땀 정성껏 뜬 아기 손싸개가 비닐봉지 사이에 구겨진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몇 달 뒤의 일이었고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를요. 어머님, 축하드려요. 준호가 아빠 됐어요. 며느리 수진이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도 들뜰대로 들떠 있었습니다. 정말이야? 네, 남자아이예요. 3.2kg에 건강하대요. 내 막내 아들 준호가 드디어 아빠가 되었습니다. 63년을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벅찬 적이 있었던가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 집 안을 뒤졌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10년 전 남편이 떠나고 나서 혼자 사는 이 집 어딘가에 아직 남아있을 그것 말입니다. 어디 있더라? 어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형형색색의 털실 뭉치들과 낡은 뜨개질 바늘이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손주 보는 게 소원이라던 그 사람을 위해 미리 사두었던 것들이었죠. 여보, 우리 손주 봤어요. 늦었지만 봤어요. 혼잣말을 하며 저는 털실을 쓰다듬었습니다. 아, 이제 이걸 쓸 때가 온 거구나. 연한 하늘색 털실을 골랐습니다. 남자아이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아기 손싸개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바늘을 들었고 밥을 먹으면서도 뜨개질을 했으며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였습니다. 곱게 자라거라. 할머니가 지켜줄게. 바늘을 움직일 때마다 중얼거렸습니다. 이 작은 손싸개 안에 내 모든 사랑을 담고 싶었습니다. 손주의 작은 손이 따뜻하기를 바라는 마음,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를 그 마음들을요. 일주일 후 손싸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연한 하늘색의 흰색 리본을 달아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며느리가 촌스럽다고 할까봐 요즘 아이들. 취향에 안 맞을까봐 걱정되었지만 그래도 정성만큼은 최고였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그래, 뭔데? 산후조리가 생각보다 힘들어서요. 어머님이 한 달만 올라와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한 달. 딱 한 달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일 당장 올라갈게.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 한 달만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부랴부랴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며 세면도구며 그리고 아기 손싸개까지. 가방이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정말이지 그때의 저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한 달이면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며느리가 진심으로 나를 필요로 한다고, 손주를 보는 행복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서울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3시간이 넘는 거리였지만 조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에 든 하늘색 손싸개를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할머니가 되는구나. 옆자리 아줌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들네 집이요. 손주 보러요.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첫 손주예요? 네, 첫 손주예요. 그럼 며느리가 많이 힘들겠네요. 산후조리 도와주러 가시는 거예요? 한 달만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 아줌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왠지 씁쓸해 보였습니다. 한 달.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조심하세요, 어머니. 네. 아니에요. 손주 예쁘게 보세요. 이상한 말이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저 손주 얼굴이 보고 싶었고 며느리를 도와줄 생각에 들떠 있었으니까요.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준호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30평대 아파트 신혼집치고는 괜찮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아기는 지금 자고 있어요. 들어오세요. 현관을 들어서는데 집 안 분위기가 어딘가 어수선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빨래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그대로였으며 바닥에는 아기 물티슈며 기저귀며 이것저것 널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회사 갔어요. 요즘 바빠서 늦게 들어와요. 며느리가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요람 안에서 아기가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빨갛고 작은 얼굴, 꼬물거리는 손.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어머님,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잠깐만 봐주세요. 며느리는 그 말을 남기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3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아기가 깼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괜찮아, 괜찮아. 저는 서둘러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처음 안아보는 손주였습니다. 이렇게 가벼울 수가. 이렇게 작고 여린 생명을 내 품에 안고 있다니. 아기는 계속 울었고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아기가 우는데. 어머님, 분유는 부엌 선반에 있어요. 물은 정수기에서 받으시면 돼요. 결국 혼자 우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아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1시간이 넘어서야 나왔습니다. 머리를 감고 화장까지 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피곤해서요.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아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 쉬어. 며느리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산후조리 중이니까 힘들 수밖에. 내가 도와주러 온 거잖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기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엄마 왔어? 그래, 왔다. 고생 많으셨어요. 저녁은? 아니, 아직. 아, 수진이가 준비 안 했나 보네요. 제가 배달시킬게요.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치킨을 시켰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빠 왔어? 피곤해 죽겠어. 준호는 아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어머니 오셨으니까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여기서 쉬러 온 게 아니구나. 일하러 온 거구나. 치킨이 도착하고 셋이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기는 내 무릎에 안겨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준호는 치킨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지만 저는 계속 아기만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어머님, 치킨 드세요. 응, 먹는다. 한 손으로 아기를 안고 한 손으로 치킨을 집어 먹었습니다.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삼켰습니다. 식사 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여기 작은 방에서 주무시면 돼요. 아기는 저희 방에 둘게요. 응, 그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달. 딱 한 달만 참자. 그때 안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나 너무 피곤해. 어머님한테 부탁해봐. 준호가 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아기가 자꾸 깨서 그러는데 엄마가 좀 봐주면 안 돼?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볼게.
아기를 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안방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밤새 아기를 달래고 새벽 4시 아기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 집에서 보낸 첫날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6개월 동안 계속될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확히는 한 달 하고도 열흘이 더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이 집에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일주일만 더요라고 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조금만 더 도와주자. 그렇게 일주일이 또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2달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 아기 울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어제도 밤새 3번을 깼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을 일으키는데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아니, 뻐근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신음을 삼키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요람에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안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할미 왔어. 아기를 안아 올리는데 팔이 떨렸습니다. 석 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아기를 안다 보니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분유를 타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는 어젯밤 설거지가 그대로였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과 저녁 먹고 온 뒤 피곤해서요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하자. 일단 애부터. 분유를 탔습니다. 온도를 확인하고 아기에게 물렸습니다. 아기는 꿀꺽꿀꺽 우유를 빨아먹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내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이. 하지만 우유를 다 먹이고 나면 다시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트림을 시키고 다시 재우고 그 사이 빨래를 돌리고 설거지를 하고 아침밥을 준비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였습니다. 안방에서 준호가 나왔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났어? 아기가 깨서. 아, 그랬구나. 고생 많으세요. 나 출근해야 돼서. 밥 먹고 가려무나. 아니에요, 회사에서 먹을게. 늦으면 안 돼서. 준호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차린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었다가 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기를 재우고 거실 청소를 하는데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기지개를 켜며 나왔습니다. 어머님, 아침 있어요? 응, 있어. 근데 어머님, 국이 좀 되게 짜요.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래? 네, 다음부터는 싱겁게 해주세요. 저 짜게 먹으면 붓거든요. 며느리는 밥을 몇 숟가락 먹다가 말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SNS를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보니 개수대 배수구에 음식물이 가득했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고 손으로 파내는데 역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며느리는 한 번도 안 했구나. 이거. 어머님, 오늘 친구들이랑 카페 가기로 했거든요. 애기 좀 부탁드려요. 그래. 감사해요. 2시간만 있다 올게요. 며느리는 화장을 하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화장을 해봤더라.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머리가 부스스하고 얼굴이 푸석푸석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며느리는 2시간이라더니 6시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쇼핑백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애기 괜찮았어요? 응, 괜찮았어. 다행이다. 어머님 있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나갈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쇼핑백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더니 다리가 저렸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일어나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장을 봐야겠네.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밥을 하고 상을 차렸습니다.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래, 손 씻고 밥 먹어라.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또 짜요.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미안하다. 에이, 어머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해요?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엄마도 힘드신데. 나도 힘들어.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부부가 티격태격하는 사이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다 하고 나니 밤 10시였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한 달만이라고 했는데 천장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체중이 10kg나 빠졌습니다. 허리 통증은 날로 심해졌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밤에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2달 만에 이렇게 될 수 있나 싶었습니다. 며느리의 지적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님, 청소 좀 제대로 해주세요. 먼지가 그대로예요. 어머님, 애기 기저귀 이렇게 채우면 새잖아요. 어머님, 빨래 좀 따로 해주세요. 제 옷이랑 섞이면 어떡해요. 하루는 며느리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요즘 편해 보인다? 피부도 좋아졌어. 응, 시어머니가 와 계셔서 완전 편해.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다 해주고. 와, 좋겠다. 우리 시어머니는 오지도 않는데. 과일 담은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가려다가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사실 좀 답답하긴 해.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요리도 맛없고 하는 것도 느리고.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떨렸습니다. 일부러 기침 소리를 내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과일 깎았어. 아, 어머님 감사해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과일을 받았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요리도 맛없고 하는 것도 느리고.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이제 집에 가야겠다. 왜요,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한 달만 있기로 했잖니. 벌써 석 달이 넘었어. 어머니, 조금만 더 있어 주세요. 수진이가 아직 힘들어해요. 엄마도 힘들어. 어머니, 우리 도움이 필요해요. 제발 조금만 더요.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라는 게 대체 언제까지야. 하지만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었고 준호가 불쌍했고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것도 이해가 되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스스로를 포기한 순간이었습니다. 넉 달째. 아침 6시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세수를 하려다가 거울 속 내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나인가? 눈 밑에는 시퍼런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고 뺨은 푹 꺼졌으며 입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 이상이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손을 들어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피부가 거칠었습니다.
핸드크림 한 번 바를 시간도 없이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걸레질만 하다 보니 손등은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거울 속 여자는 63세가 아니라 73세처럼 보였습니다.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 화장실 써야 하는데요. 응, 금방. 며느리에게 자리를 내주고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 밖에는 다른 사람들의 삶이 흐르고 있을 텐데 나는 여기 갇혀 있었습니다. 요람에서 아기가 보챘습니다. 다가가서 안아 올렸습니다. 허리에 통증이 왔습니다. 참았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분유를 타서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는 화장을 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백화점 갈 건데 애기 부탁드려요. 또 나가? 네,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요. 저녁 전에 올게요. 준호한테 부탁하면 안 돼? 오빠는 회사 가야 하잖아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대체 뭐야? 무료 베이비시터야? 아기를 재우고 빨래를 개고 있는데 허리가 또 아팠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이 거의 없었습니다. 장을 봐야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카트를 밀기도 힘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마트 직원이 도와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찼습니다. 중간에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고 또 올라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장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아기는 내내 엎여 있었습니다. 등이 뻐근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어요. 응. 오늘 쇼핑 진짜 재밌었어요. 어머님, 저녁 준비하셨어요? 아직. 에이, 어머님. 제가 저녁에 온다고 했잖아요. 밥은 준비해 놓으셔야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서둘러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물에 씻고 밴드를 붙였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요리를 했습니다. 준호가 퇴근했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또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국이 싱거워요. 그래? 네, 간 좀 봐주세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도 먹어봤는데 괜찮던데. 제 입맛엔 싱거워요. 준호가 중재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힘드신데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힘들어. 매일 입맛에 안 맞는 음식 먹는 것도 스트레스라고. 그럼 내가 해먹어.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해주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직접 해먹으라고. 어머님, 저 산후조리 중이라고요. 제가 어떻게 요리를 해요? 애 낳은 지 넉 달이 지났어. 이제 산후조리 끝난 거 아니야?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빠 들었어? 어머님이 지금 나보고 뭐라는 거야? 준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없잖아요. 준호야, 엄마도 사람이야. 매일 이것저것 지적받으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어머니, 수진이가 예민한 시기예요. 이해해 주세요. 엄마는 이해 안 해줘도 돼? 어머니, 왜 이러세요? 요즘 좀 이상하세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지도 않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나는 대체 왜 여기 있는 거지? 손주가 보고 싶어서? 아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지만 이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필요한 게 아니라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꺼냈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떠나자. 이제 정말 떠나자.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뭐해? 짐 싸. 내일 집에 갈 거야. 엄마 제발 그러지 마. 우리 정말 엄마 도움이 필요해. 난 너희 무료 가정부가 아니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엄마를 가정부 취급했어? 아니면 뭐야? 매일 부려먹고 지적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준호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조금만 더 참아줘. 수진이가 적응할 때까지만요. 넌 왜 엄마 편은 안 들어? 엄마. 난 내 엄마야. 근데 넌 맨날 며느리 편만 들잖아.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달만 더, 딱 한 달만 더 있어줘. 저는 준호의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들도 힘든 거겠지요. 결국 나는 또 무너졌습니다. 한 달. 딱 한 달만이야. 고맙습니다, 엄마. 준호는 나가고 저는 다시 짐을 풀었습니다. 한 달만 더. 그럼 진짜 집에 가는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은 또 두 달이 되고 두 달은 석 달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나는 영영 이 집을 떠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걸. 5달째 되던 어느 오후 저는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며느리는 또 친구를 만나러 나갔고 저는 온종일 집에만 있다가 답답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5월의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아파트 화단에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기를 보며 잠시 쉬었습니다. 시우야 예쁜 꽃이다. 보이지? 아기는 방긋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어머니 혹시 503호 사시는 분 아니세요? 뒤를 돌아보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같은 층 507호에 사는 김옥분이라고 합니다. 전에 복도에서 몇 번 봤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내 옆에 앉았습니다. 손주 보러 오셨어요? 네. 뭐 그렇죠. 할머니는 내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며느리가 산후조리 중이라 도와주러 오신 거죠? 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마나 계실 예정이세요? 한 달만 있기로 했는데. 벌써 5달째예요. 그렇군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 가세요. 네. 지금 안 가시면 영영 못 가세요. 저는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어머니랑 똑같았어요.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애를 낳았는데 며느리가 산후조리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만이라고 했죠. 나도 기뻐서 달려갔어요.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할머니의 목소리에 회한이 묻어났습니다. 근데 한 달이 석 달 되고 석 달이 1년 되더라고요. 며느리는 직장 다닌다고 애를 나한테 맡기고 아들은 맨날 야근한다고 집에 안 들어오고. 그렇게 3년을 살았어요. 아들 내 집에서. 손주 키우고 집안일하고 며느리 눈치 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며느리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들었죠. 무슨 말을요? 우리 시어머니? 완전 공짜 가사도우미지.
월급도 안 주는데 24시간 일하잖아. 얼마나 편한데.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날 바로 짐 싸서 나왔죠. 아들이 울면서 붙잡았지만 안 돌아봤어요. 그 후로는요.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명절에도 안 불러요. 손주 돌잔치도 못 갔어요. 전화해도 안 받고 찾아가면 문전박대당하고 다 쓰고 나니까 버리는 거예요. 어머니, 며느리한테 시어머니는 그냥 도구예요. 필요할 때만 쓰는. 할머니는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떠나세요. 더 늦기 전에. 안 그러면 나처럼 돼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보았습니다. 내 손처럼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근데 손주가 너무 예쁘거든요. 손주 예쁜 거하고 어머니 인생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어머니, 손주는 크면 할머니 기억도 못해요. 근데 어머니 인생은 단 하나뿐이에요. 할머니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공짜 가사 도우미.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우리 며느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아니야. 우리 며느리는 다를 거야.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갔다 오세요? 저 배고픈데 밥이 없네요. 산책 좀 했어. 산책은 나중에 하시고 밥부터 차려주세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하면서 할머니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공짜 가사 도우미. 월급도 안 주는데 24시간 일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가 퇴근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또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반찬이 별로예요. 너무 기름져요. 그래.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네.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번 해봤니?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여기 온 지 5달이 됐어. 그동안 내가 나한테 고맙다고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 어머님, 당연히 감사하죠. 근데 가족인데 그런 걸 일일이 말로 해야 해요? 가족이라서 당연한 거야? 내가 너희 집 식모야?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수진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왜 매일 지적만 해? 밥이 짜네, 싱겁네, 청소가 안 됐네, 빨래가 어쩌네.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어머님이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내가 언제 너한테 뭐라고 했어? 매일 눈치 주시잖아요. 제가 친구 만나러 나가면 인상 쓰시고, 인상을 쓴 게 아니라 애를 하루 종일 맡기고 나가니까 힘들어서 그런 거야.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너무 예민하세요. 좀 쉬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았어. 나는 그냥 도구야. 필요할 때만 쓰는. 한밤중에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와 며느리가 싸우는 소리였습니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 매일 나 감시하고 뭐라고 하고. 엄마도 힘드시니까 그러는 거야. 이해 좀 해줘. 이해? 난 누가 이해해줘? 나도 처음에 키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거잖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간섭하는 거라고. 차라리 없는 게 나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전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좀 보내요. 나 진짜 못 참겠어. 알았어. 내가 얘기해 볼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옷을 개고 세면도구를 챙기고 가방에 하나씩 넣었습니다. 그때 작은 방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또 짐 싸? 응. 엄마 제발. 준호야, 엄마도 지쳤어. 더 이상은 못해. 준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짐을 다 싸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 오늘 집에 간다.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한 달만 있기로 했는데 5달이 넘었잖아. 그래도 조금만 더 계셔주시면 안 돼요? 안 돼. 나도 내 삶이 있어.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너희끼리 알아서 해. 어머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님 믿고 있었는데. 믿고 있었어? 아니면 이용하고 있었어?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 제 친구들이에요. 오늘 모임 있어서요. 며느리는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3명의 여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언니들, 어서 와. 친구들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전 인사를 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커피 좀 타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발이 멈췄습니다. 지금 내가 떠난다고 했는데 커피를 타달라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탔습니다. 거실에서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피를 쟁반에 담아 거실로 가려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 시어머니는 어때? 우리 시어머니? 명절 때만 오고 평소엔 연락도 안 해. 그게 속 편하더라. 부럽다. 우리 시어머니는 벌써 5달째야. 헐, 진짜? 언제까지 있을 건데?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나간대. 근데 붙잡아야 할지 말지 고민 중이야. 왜? 불편해?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완전 편하거든.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그렇겠다. 애 봐주고 집안일도 다 해주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 우리 시어머니? 완전 공짜 가사도우미지 뭐. 월급도 안 주는데 24시간 일하잖아. 이렇게 편한 게 어딨어. 그 순간 제 손에서 쟁반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컵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커피가 사방에 튀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와 친구들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공짜 가사도우미. 월급도 안 주는데 24시간 일하는. 할머니가 했던 말. 그대로였습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들었어. 다 들었어. 네. 뭘요? 내가 방금 한 말. 다 들었다고.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공짜 가사도우미. 그게 내가 너한테 뭐였어? 어머님 오해해요. 저 그냥 농담으로. 농담? 그게 농담이야? 친구들이 어색하게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우리 먼저 갈게. 아니, 언니들. 친구들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와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며느리가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오해예요. 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었어? 그냥 친구들이랑 수다 떨다가 그런 거예요.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이 아니면 그런 말이 나와?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나온 거 아니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깨진 컵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깨진 건 컵만이 아니구나. 어머님, 내 마음도 깨졌어. 산산조각이 났어.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진짜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정신없는 거하고 사람 무시하는 거하고는 달라. 저는 작은 방으로 돌아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가지 마세요. 제발요. 왜? 공짜 가사 도우미가 없으면 불편해서? 어머님, 나도 사람이야. 감정 있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았어.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엄마 어디가? 집에 간다. 갑자기 왜?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실수했어. 준호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나간다. 엄마. 준호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우리 어떡하라고. 너희끼리 살아. 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안 돼. 엄마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왜? 공짜 가사 도우미 없으면 불편해서?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 들었어. 내 아내가 나를 뭐로 생각하는지.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준호를 밀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가시면 다시는 손주 못 봐요. 그 말에 발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제 아이예요. 제가 보여주기 싫으면 못 보는 거예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 내 아이지. 근데 내가 혼자 낳았어? 내 손자이기도 해. 어머님이 여기 계실 때만 손자예요. 나가시면 남이에요. 준호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왜? 어머님이 먼저 나간다잖아.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손주를 못 본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내 자존심이, 내 인생이 거기 있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시우야. 할미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로비에 섰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숨을 고르려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 뒤를 돌아보니 준호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왜 따라왔어? 엄마 올라가세요. 제발요. 싫어. 엄마. 난 내 무료 가정부가 아니야.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주위를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일단 올라가서 얘기해요. 할 얘기 없어. 나간다. 가방을 들고 아파트를 나서려는데 준호가 가방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잘못했어요. 제가 혼낼게요. 그러니까 제발. 혼낸다고 달라질 것 같아? 준호야, 내 아내는 나를 사람으로 안 봐. 그냥 도구로 봐. 그런 사람이랑 같은 집에서 어떻게 살아?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잘못 봤어요. 잘못 본 게 아니야. 내가 방치한 거야. 넌 맨날 회사 간다고 바쁘다고 집안일은 다 나한테 떠넘기고 내 아내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기나 했어?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빼앗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멈춰 서서 뒤돌아봤습니다. 너희끼리 알아서 해. 내가 아빠고 수진이가 엄마잖아. 나 없어도 살 수 있어. 아니, 나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 해.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가방을 옆에 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손주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작고 예쁜 얼굴. 나를 보고 웃던 그 미소. 다시는 못 보는 건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버스에 타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울렸을 때 받았습니다. 뭐야? 엄마 정말 안 올 거야? 응. 알겠어요. 그럼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뭔데? 엄마 짐이 아직 집에 있어요. 챙겨가세요. 됐어. 그냥 버려. 엄마 물건인데 어떻게 버려요? 올라오세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짐만 챙기고 바로 갈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느리는 안방에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짐은 작은 방에 있어. 응. 작은 방으로 들어가 남은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개와 세면도구가 전부였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나오려는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밥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됐어. 정말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응.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문득 생각났습니다. 작은 방 쓰레기통에 휴지가 가득했는데 짐을 복도에 두고 다시 들어가 작은 방 쓰레기통을 들었습니다. 엄마 뭐해? 쓰레기 버리고 갈게.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쓴 건 내가 버려야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분리수거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려는데 옆에 있는 큰 쓰레기통에서 뭔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늘색, 익숙한 색이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늘색 손싸개. 내가 정성껏 뜬 그 손싸개가 비닐봉지 사이에 구겨진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손싸개를 집어 올렸습니다.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찢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며느리가 버린 거였습니다. 이런 촌스러운 거 누가 써요? 머릿속에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쓰레기통 앞에 주저앉아 손싸개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일주일 밤을 새워 만든 손싸개였습니다. 손주가 따뜻하기를 바라며 한 땀 한 땀 뜬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나도 쓰레기였습니다. 다 쓰고 나면 버려지는 쓰레기. 어머니,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507호 할머니였습니다. 왜 이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말없이 손싸개를 보여줬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버렸구나. 며느리가. 네. 그래서 결심했어요. 떠나기로. 네. 할머니가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진짜 떠나세요. 여기는 어머니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근데 손주는 크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어머니 인생은 하나뿐이에요. 할머니가 내 등을 토닥였습니다.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마세요. 저는 손싸개를 쓰레기통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요? 어머니 인생 어머니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뒤돌아봤습니다. 5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 내 손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곳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 버스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3시간을 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으세요. 제발 한 번만 받아주세요. 엄마, 수진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모두 무시했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내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지만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기 우는 소리도 며느리 잔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그저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냉장고에 남아있던 김치와 밥으로 간단히 저녁을 챙겨 먹고 설거지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6개월 만에 누워보는 내 침대. 천장을 보며 누웠는데 조용했습니다. 밤새 아기를 안고 소파에 앉아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안 해도 되는구나. 안도감이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밀려왔습니다. 시우는 잘 자고 있을까? 손주 생각이 났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가벼웠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밤새 푹 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고 이번엔 받았습니다. 뭐야? 엄마 집에 잘 도착하셨어요? 응. 엄마 다시 올라오세요. 우리 정말 힘들어요. 너희가 해결해. 어떻게 해결해요? 저는 회사 다녀야 하고 수진이는 애 혼자 못 봐요. 그럼 수진이가 회사 그만두든지. 엄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해.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엄마 제발. 준호야,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저 혼자 안 돼요. 어머님 없으면 안 돼요. 모두 무시했습니다. 1시간 후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10번째 전화에 받았습니다. 뭐야?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와주세요. 저 진짜 못하겠어요. 나도 못하겠었어. 그래서 나온 거야.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덜 아팠습니다. 그 아이는 잘 자랄 것이었습니다. 나 없이도.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찾았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을. 가을이 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저는 사다리에 올라가 감을 땄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이 고통은 내가 선택한 고통이었으니까요. 감을 바구니에 담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식탁에는 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요즘 저는 도서관에 다니며 책을 읽었습니다. 평생 남들을 돌보느라 내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을 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친구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혼자 TV를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 평범함이 행복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6개월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체중이 5kg 늘었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하얗지만 이제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녔습니다. 미용실에도 다니기 시작했고 옷도 새로 샀습니다.
아들네 집에 있을 때는 늘 낡은 옷만 입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도 나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고개를 돌리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6개월 만이었습니다. 왜 왔어? 엄마. 준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도 푸석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 엄마 잘 지내세요? 보면 몰라. 잘 지내. 그렇구나. 준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다시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안 돼. 엄마, 제발. 준호야, 나 여기서 행복해. 그러니까 그만 가. 엄마,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해. 육아 우울증도 왔고.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엄마, 나한테 왜 와? 내 아내 문제는 내가 책임져야지.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응, 그럴 줄 알았어. 나 없으면 힘든 거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내 문제는 아니야. 너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지. 엄마, 준호야,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희 삶에 끼어들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내 삶에 끼어들지 마. 준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시우 사진이야. 보실래요? 아니, 많이 컸어요. 엄마 많이 닮았어요. 보기 싫어. 집어넣어. 엄마 손주인데. 그 아이 엄마가 뭐라고 했지? 내가 나가면 남이라고 했잖아. 그래. 우리는 남이야. 그러니까 보여주지 마. 준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응. 이미 끝났어. 6개월 전에. 엄마. 준호야, 그만 가. 나 바빠. 뭐가 바쁘신데요? 내 인생이 바빠.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준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준호가 대문을 나서는데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뭘? 손주 못 보는 거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해. 근데 그게 뭐? 네. 후회한다고 해서 돌아갈 순 없어. 나도 내 자존심이 있어. 준호야, 내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엄마가 무릎 꿇고 빌면서 손주 좀 보여달라고 하길 바래.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안 할 거야. 절대로. 알겠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준호가 보여주려던 손주 사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많이 컸겠지. 가슴이 아팠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내 자존심이, 내 인생이 거기 있었으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했지만 떠나보낸 것에 대한 그리움. 잘 자라거라 시우야. 할미는 여기서 할미 삶을 살게. 마당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나는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에게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진 않나요? 사랑과 희생은 다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